통장 잔고가 멈추지 않고 줄어들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보낸다는 말 없이 가져가는 돈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게 부모의 일일까요? 저는 올해 70입니다. 남편은 72이고요. 우리 부부는 지금 남편 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150만 원 정도. 많진 않지만 둘이 조용히 살기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작년까지는요. 요즘 들어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처음엔 그냥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계산도 잘 안 되고 기억도 가물가물하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줄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빠르게. 저는 핸드폰으로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그때는 800만 원,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만 원도 채 안 돼요. 100만 원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한 달 만에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입출금 내역을 봤습니다. 들어온 돈은 남편 연금 150만 원, 나간 돈은 관리비 35만 원, 전기세 6만 원, 가스비 8만 원, 통신비 10만 원, 카드값 40만 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쓴 돈이니까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체 내역이 있었어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수취인 이름은 없고 그냥 이체라고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거 알아요? 남편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크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큰아들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쯤부터 아들이 가끔씩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달 좀 빠듯해서요. 잠깐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은 언제나 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만 어려워서요.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하지만 다음 달이 되니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아직 안 줘서요.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또 150만 원. 그 다음 달엔 200만 원. 아들은 한 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려줄 수 없었던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힘들다고도 했고요. 남편은 그냥 묵묵히 보내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은요? 우리가 아프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면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사람도 불안하다는 걸, 그 사람도 고민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그 표정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 그냥 창밖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700에서 600으로, 600에서 500으로. 이 속도라면 1년도 안 돼서 바닥날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연금 150만 원으로만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가격표를 2번씩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뭘 살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이거 사도 될까? 저것까지 사면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나?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일 코너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섰습니다. 사과 한 봉지 12,000원. 예전 같으면 그냥 집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망설여집니다. 12,000원이면 이틀치 식비인데 그냥 바나나로 할까? 바나나는 4,000원이니까 저는 결국 바나나를 집었습니다. 정육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소고기를 보다가 가격표를 보고 돼지고기로 바꿨습니다. 돼지고기를 보다가 닭고기로 바꿨습니다. 카트를 밀고 가면서 저는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지금까지 3만 원, 여기서 이거 사면 4만 원, 저것까지 사면 5만 원 넘겠네. 오늘은 5만 원 안에서 끝내자. 계산대에 섰을 때 최종 금액이 나왔습니다. 47,000원. 저는 카드를 내밀면서 안도했습니다. 5만 원 안에 맞췄네. 하지만 집에 와서 장바구니를 비우는데 갑자기 허전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샀을 텐데 남편이 거실에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장 많이 못 봤네. 이 정도면 되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장을 줄이고 있다는 걸. 그래도 남편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노후 자금은 바닥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걸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제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면 어떻게 될까?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비는 얼마나 나올까? 입원을 해야 한다면 입원비는 어떻게 낼까?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통장에 돈이 거의 없는데 응급실비는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면서 저는 계산합니다. 지금 통장에 700, 한 달 생활비 150, 아들이 또 달라고 하면 200쯤 나가겠지. 그럼 남는 건 350, 2달치밖에 안 돼. 그 후엔 연금만으로는 절대 못 살아. 관리비만 35만 원인데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다 하면 60은 나가. 그럼 남는 건 90. 두 사람이 한 달을 90만 원으로 살 수 있나? 불가능해. 그런 생각의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둘 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노후 자금은 바닥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서로에게도요.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번 달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또 그래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는 또 줄어들겠죠. 우리가 입원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그때도 전화를 할까요? 아니면 그때가 되어서야 멈추게 될까요? 아들의 전화는 이제 패턴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늘 월말쯤이었고요. 저는 남편 전화기에서 아들 이름이 뜨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전화구나. 남편은 통화할 때 거실에서 나가 베란다로 갑니다. 목소리가 제게 들리지 않게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꼭 그렇게 합니다. 문을 닫고 나가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해요. 제가 듣지 못하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무슨 내용인지. 통화가 끝나면 남편은 그냥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습니다.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부어기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냉장고를 정리하거나 그런 척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남편을 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의 뒷모습을요. 며칠 전엔 작은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밥을 먹으면서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뭐 그냥 그렇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잠깐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물어보려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저도 그 시선을 못 본 척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작은 아들이 일어서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묶으면서 조용히 물었어요. 형한테 요즘 연락 자주 하세요? 남편이 잠깐 멈췄습니다. 신발장 쪽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아니, 왜? 아니에요. 그냥요. 작은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남편은 한동안 현관 쪽을 보고 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TV를 보는 척하면서 남편을 흘끔흘끔 봤습니다. 남편은 계산기를 누르다가 멈추고 또 누르다가 멈추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계산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게요. 제가 못 들은 척할 만큼 작은 한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숨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았습니다. 마트에 갈 때도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이것도 사, 저것도 사 그랬는데요. 요즘은 카트에 담으면 슬쩍 빼놓습니다. 이거 꼭 필요해?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빼놓아요. 제가 과자를 담으면 남편이 다른 곳을 보다가 슬쩍 빼놓습니다. 제가 과일을 담으면 잠깐 후에 보면 카트에 없어요. 저도 모른 척합니다. 원래 안 사려던 거였다는 듯 다른 걸 보러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장을 봅니다. 카트가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 카드를 내밀면서 남편이 금액을 봅니다. 예전엔 안 그랬어요. 요즘은 꼭 확인합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를 한참 보고 있어요. 영수증도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요. 집에 와서도 그걸 꺼내 보더군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약국에 들렀습니다.
남편 혈압약 타러요. 약사님이 물었습니다. 한 달치 드릴까요? 석 달치 드릴까요? 남편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엔 늘 석 달치를 탔었거든요. 한꺼번에 사면 조금 저렴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어요. 한 달치요. 약사님도 잠깐 남편을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35,000원입니다.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사님이 약봉투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혈압약 꼭 거르지 말고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약봉투를 받아들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약값도 많이 올랐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값이 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한꺼번에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 거니까요. 그냥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뭔가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다가 남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요. 저는 밥을 먹는 척하면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은 그냥 젓가락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밥 다 먹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남편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베란다로 나가서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베란다 쪽을 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 말하고 또 고개를 끄덕이고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10분쯤 끝나고 들어온 남편은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또 보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요? 200.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0이면 통장에서 또 200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니까요. 남편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각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주면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자면서도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어요. 편하게 자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였더라? 이번 달 관리비는 냈나? 다음 달 약값은 괜찮을까? 계산을 해봤어요. 머릿속으로요. 지금 통장에 600만 원쯤 있었나? 이번에 200 나가면 400. 다음 달 생활비 150 빼면 250? 그 다음 달엔 아들이 또 달라고 하면 계산하다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1년도 못 버티겠어요. 이 속도로 가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지?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저는 옆을 봤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아니, 자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깨어있는 건 아닐까요? 저처럼 천장을 보며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둘 중 하나가 아프게 되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비는 어떻게 낼까요? 입원을 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요? 생각할수록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큰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5년 전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며느리랑 손자들은 안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이 식탁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 회사 그만두고 제 사업 해보려고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업? 남편도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는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 사업을 해야 뭔가 바뀔 것 같아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잘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형이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자금은 있어? 제가 모은 거 있고 대출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눈빛을요. 도와달라는 그 조심스러운 눈빛을요. 그날 밤 아들이 집에 간 후에 남편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2천만 원을 아들에게 보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괜찮아. 우리 쓸 돈은 따로 있으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얘가 평생 남 밑에서만 일했잖아. 한번 해보게 해주고 싶어? 저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늘 반에서 중간 정도였어요. 선생님이 면담할 때마다 더 노력하면 성적이 오를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큰아들은 공부에 재능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달랐어요. 작은아들은 학교에서 늘 1등이었습니다. 숙제도 혼자 다 하고 시험 공부도 알아서 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만 들었어요. 저는 가끔 큰아들이 동생을 보는 눈빛을 봤습니다. 부럽다는 표정? 하지만 뭐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올 때도 그랬습니다. 작은아들은 엄마 나 이번에 1등 소리치며 들어왔는데 큰아들은 조용히 성적표를 식탁 위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성적표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위로해줄 말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요. 취직할래요. 왜? 대학은 가야지. 제 성적으론 좋은데 못 가요. 그냥 취직하는 게 나아요. 남편이 그때 말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일 열심히 하면 되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속으로는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요. 작은아들한테는 대학까지 보냈는데 큰아들한테는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당시엔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큰아들 대학 보내고 작은아들 대학까지 보내려면 빠듯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큰아들이 취직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안도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큰아들한테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동생은 대학 가는데 자기는 고졸로 회사에 다녀야 한다는 게요. 큰아들이 25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저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살림살이도 사주고 냉장고, 세탁기, TV 다 사줬습니다. 남편이 그때 말했어요. 형편이 더 나아지면 애들한테 더 해주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아들한테 대학을 못 보낸 게 미안해서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마다 오면 남편은 용돈을 꼭 챙겨줬어요.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이거라도 보탰어. 봉투를 건넸습니다. 100만 원씩 들어있었어요. 아들은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괜찮긴. 그냥 받아. 남편이 손에 쥐어주면 아들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아들한테 미안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학 못 보낸 것, 동생보다 못해준 것, 그 미안함이 명절 때마다 100만 원이 되어 아들 손에 쥐어지는 거였어요. 작은 아들한테도 같은 금액을 줬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큰 아들한테 주는 건 미안함이었고 작은 아들한테 주는 건 공평함이었어요. 큰 아들의 사업은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했고요. 명절 때 오면 표정도 밝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사업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큰아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행복해 보여서요. 하지만 2년쯤 지나니까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늦게 줘서요.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요. 그런 말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전화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피곤한 것 같았고 지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0만 원, 이번 달만 좀 어려워서요. 그 다음엔 150, 거래처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와서요. 그 다음엔 200,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남편은 아들이 전화하면 늘 보내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남편이 말을 끊었어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럼 그래도 어떡해. 제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정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하는데 사업 망하면 어쩌려고. 저는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큰아들이 망하면 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요? 그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작은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형 요즘 어때요? 왜? 무슨 일 있어? 형수한테 들었는데 형이 요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작은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연금으로 두 분이 사시는 거잖아요. 형한테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알아. 걱정 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연금으로 사는데 큰아들한테 계속 돈을 주면 우리가 버틸 수 없죠. 하지만 저도 남편 마음을 알거든요. 큰아들한테 해준 게 없다는 그 미안함을요. 대학 못 보낸 것, 동생보다 못 해준 것, 그 미안함이 지금도 남편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들기 전에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쟤만 버티면 되는데. 응? 큰애 말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사업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이불을 덮으면서 남편 등을 토닥였습니다. 남편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한숨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니까 해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 걸까요? 큰아들한테 못 해준 게 있으니까 계속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30만 원. 한 달 전만 해도 800은 있었는데요. 이번 달에만 300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500이면 석 달 조금 넘게 쓸 돈입니다. 병원비 빼고요.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2달 반쯤? 아니, 그것도 아무 일 없을 때 얘기고요. 만약 입원이라도 하면 한 달도 못 버틸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침 먹자. 응. 밥상을 차리면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안색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 좀 피곤한가 봐. 병원 가봐요. 아니야. 그냥 쉬면 돼. 남편이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입맛 없어요? 응. 조금. 저는 불안했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원래 병원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거야.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정말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점심때쯤 남편이 소파에 누웠습니다. 좀 쉴게. 많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남편 쪽을 자꾸 봤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얼굴이 더 안 좋았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요. 남편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야 할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병원에 가자고 동의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심각한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검사 간단히만 하자. 왜요? 요즘 검사비도 비싸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을 하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기다렸어요. 대기실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보더니 바로 혈압을 쟀어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180입니다. 위험 수준이에요. 180.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밀 검사 한번 해보시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꼭 해야 할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봤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이 이 정도면 심혈관 쪽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깐 멈칫했어요. 기본 검사는 3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30만 원. 저는 그 말을 듣고 계산했습니다. 통장에 530, 검사비 30 빼면 500, 이번 달 생활비 150 빼면 350. 남편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일단 약만 처방받고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쉰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좀 그러신데 가능하시면 오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약은 꼭 드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약 처방전만 받아서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서 약사님이 물었습니다. 검사는 하셨어요? 다음에 하려고요. 약사님이 남편을 잠깐 보더니 약을 건넸습니다. 혈압약 꼭 드세요. 걸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일주일분입니다. 7만 원 나왔습니다. 7만 원. 약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카드를 내밀면서 생각했습니다. 검사는 못했지만 약값은 이렇게 나가는구나.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왜요? 검사 못해서.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다음이 언제가 될지를요. 아니, 다음이 올 수 있을지도요. 집에 오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응. 형한테 연락했어요? 아니, 왜? 형수가 전화했거든요. 형이 요즘 많이 힘들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또 보내드린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형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아버지 건강은 생각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요즘 안 좋으시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검사는 받으셨어요? 다음에 받으려고.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형한테 제가 말할게요. 이제 그만 받으시라고. 아니야. 내가 나서지 마.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러다가 두 분 다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작은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형은 어른이에요. 알아서 해결할 나이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도와주시면 형은 절대 안 달라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큰아들한테 뭐라고 하면 남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도 알거든요. 저녁을 먹다가 남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또 큰아들이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벨소리가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안 받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남편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어요.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만 들렸어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뭐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건넸어요. 화면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번 달 정말 급해서요. 가능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문자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밥그릇 앞에서요. 식은 밥을 보면서요. 남편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남편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 저도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할까요? 아니면 이번엔 안 할까요? 오늘 병원에서 검사도 못 받았는데 그래도 또 돈을 보낼까요? 통장에 530, 200 보내면 330, 2달치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원비는 어떻게 내고 검사비는요? 약값은요? 생각할수록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픈 건지 괴로운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불 속인데도 손이 차가웠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불안, 두려움, 미안함,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떨림이었어요. 저도 남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 못 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전화 안 했어요? 못하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낼 돈도 없고 보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말이야.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어쩌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애들은 어떡하고? 남편이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건강도 생각해야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남편 전화기가 또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응, 아들. 전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한 말은 못 들었지만 다급한 것 같았어요. 알아. 아버지가 생각 좀 해볼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끊자. 통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뭐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버티면 된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 들어오면 그때 갚는데. 남편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통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왜요?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남편이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걸요. 얼마요? 200.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는 건 330. 저는 계산기를 눌러봤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50쯤 들고요. 남편 약값이 10만 원. 제 약값까지 하면 한 달에 170쯤, 330이면 2달치입니다. 병원비 빼고요. 2달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응.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엔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답이 없으니까요.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나갔습니다. 송금하러 가는 거였어요. 은행 앱으로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 창문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더군요. 핸드폰을 보면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멈추고 또 움직이다가 멈추고 송금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지러워. 병원 가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마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어요. 저는 급히 혈압계를 가져왔습니다. 혈압을 재봤어요. 180. 어제 병원에서 잰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높은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거 큰일 나요. 병원 가야 해요. 조금만 쉬면 괜찮을 거야. 안 돼요. 지금 가요. 제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거의 기대다시피 해서 차에 탔어요. 운전기사님이 백미러로 남편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응급실로 갈까요? 네. 빨리 좀 가주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남편을 휠체어에 태웠어요. 보호자분 여기 계세요. 한 간호사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대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혈압이 위험 수준입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입원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며칠 관찰하면서 약 조절을 해야 합니다. 자칫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요. 뇌출혈, 심근경색, 그 단어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깐 저를 봤어요. 보험 되시면 일주일에 1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100만 원.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330만 원인데요. 입원비로 100만 원 쓰면 230, 한 달 반치밖에 안 남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침대에 누워있을 남편을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입원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입원 수속을 하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4인실이었습니다. 커튼으로 나눠진
4개의 공간 중 하나에 남편 침대가 있었어요. 저는 수납 창구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선입금 50만 원. 카드를 내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병실로 올라갔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병원에 오는 바람에 돈이 또 나가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큰애한테 돈 보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나 때문에 미안해. 그만해요. 그 얘기. 저는 남편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복도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어요. 280만 원, 50만 원 나간 게 반영된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퇴원할 때 50만 원쯤 더 나가면 230, 다음 달 생활비 150 빼면 80만 원,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큰아들한테요? 아니면 작은아들한테요?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복도 끝 창문으로 밖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끝은 어디일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요. 저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큰아들이 받아간 돈 때문에 우리 통장이 거의 바닥났고 퇴원하고 나면 다음 달 생활비도 없다고.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럼 전 끊을게요. 내일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 의자에 앉아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더군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잠꼬대인지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링거를 맞아서 그런지 더 차가운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내일 아침이 되면 큰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작은아들한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큰아들한테 말하면 아들이 얼마나 미안해 할까요? 남편한테 돈 보내달라고 한 바로 그날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걸 알게 되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작은아들한테 말하면 형제 사이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요? 이미 작은아들은 형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요. 생각할수록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남편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뭔가 답이 보일까요? 아니면 더 막막해질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사흘 후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혈압은 안정됐지만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약 잘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납 창구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97만 원. 카드를 내밀면서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180만 원 정도, 한 달 반치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만해요. 그 말,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남편이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눕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작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왜요? 너 지금 시간 있니?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했었어. 네. 언제요? 사흘 전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작은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기가 그랬어. 지금은 괜찮으세요? 응. 퇴원했어.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형 때문이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형한테 얘기할게요. 안 돼. 내가 나서지 마. 그럼 어떡하라고요? 작은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대로 두면 두 분 다 정말 큰일 나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한테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어요? 180.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하시겠네요. 응. 형한테 제가 말할게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당분간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도 힘든데. 어머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형이 이해 못하면 제가 아버지 병원비 얘기할 거예요. 더 이상 두 분 힘들게 할 순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형제 사이가 틀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이틀 후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나와서 앉았어요. 동생한테 들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입원하신 거.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만 울어. 아버지, 내 탓이 아니야.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준다고 해서 받은 거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알아. 내가 힘들다는 거. 하지만 이제 그만 받을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얘기해줬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큰아들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 정리할게요. 이제 그만할게요. 남편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네. 내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다만 이제 아버지는 도와줄 수 없어. 큰아들이 남편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너를 도와줄 형편이 안 돼. 큰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알았으니까 그만 울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어요. 제가 갚을게요. 됐어. 아니에요. 제가 빌린 거니까 제가 갚을게요. 언제? 남편이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아. 그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릴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보내줄 수 없어. 네, 알겠습니다. 큰아들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뒤돌아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작은 아들이 왔습니다.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이거 쓰세요. 이게 뭐야? 200만 원이요. 당분간 쓰세요. 아니야. 못 받아. 남편이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너도 살아야 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모아둔 거 있어요. 작은 아들이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형한테도 얘기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응. 어제 왔더라. 앞으로 제가 한 달에 50씩 드릴게요. 아니야. 그러지 마. 아버지.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 선택 아니에요. 남편이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일어섰어요. 그럼 저 갈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작은 아들이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보면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받아야 할까? 그래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한 건가? 뭐가요? 큰애한테 그만 준다고 한 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작은애한테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하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라서 이러는 게 맞는 건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도 답을 몰랐어요. 다만 이건 알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는 걸요. 큰아들이 버틸 수 있을지, 작은아들한테 계속 신세를 져도 되는지,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거예요.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부모니까요. 통장 잔고는 380만 원이 됐습니다. 작은아들이 준 돈 덕분에요. 당분간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순간들이 올 거라는 걸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 선택해야 할 겁니다. 부모로서, 한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요. 그 답을 아직도 저는 모릅니다. 아마 평생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것만은 압니다. 우리는 이 무게를 안고 살아갈 거라는 걸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요.